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 매년 찾아오는 확인조사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셨던 분들 계신가요? 2026년에는 기준이 또 바뀐다는데 대체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오늘 제가 그 모든 고민을 한 방에 날려드릴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2026년 수급자 조사관이 자주 묻는 질문. 베스트 5와 함께 현명하게 답변하는 방법까지 재밌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자, 먼저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복지급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해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는데요. 2026년에는 상반기 조사가 4월부터 시작돼서 지역에 따라 6월까지, 그리고 하반기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수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늘 관심을 기울이셔야 해요.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한부모 가족 지원, 교육비 지원, 국가유공자 관련 등 정말 다양한 복지 사업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희소식 하나 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급여별 선정 기준도 완화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649만 4,738원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어서 자동차 기준 등에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해요.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지만 점차 개선될 예정이라고 하니 희망을 가져봐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 속에서도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정기 확인조사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으로 전송받아 우리의 정보를 꼼꼼히 대조하고 있어요. 소위 AI급으로 진화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사관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사관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와 똑똑하게 답변하는 꿀팁을 대방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으셨나요? 이 질문은 정말 단골 중에 단골인데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서 핵심은 정직함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나 비정기적으로라도 수입이 생겼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행복이음 시스템이 우리의 금융거래 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작은 소득이라도 숨기려 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소득이 다 소득으로 잡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서 비정기적으로 받은 생활비나 경조사비 같은 경우 증여가 아닌 생활비 보조임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물론 증빙 자료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조사관에게는 아니요, 특별한 변동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달에 자녀가 비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조금 보태주긴 했는데 이는 증여가 아닌 저의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최근에 퇴직금을 받거나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이 역시 재산으로 환산될 수 있으니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통장에 고액의 입금 내역이 보이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는 부분이죠. 특히 갑자기 큰 돈이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간 경우 재산 은닉으로 오해받을까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소명입니다. 조사 시점의 잔액뿐만 아니라 3개월 평균 잔액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이 오고 갔다면 그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병원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비 영수증이나 진료비 내역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거나
가족 간의 비정기적인 금전 거래였다면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야 하고 가능하면 차용증이나 관련 메시지 내역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금융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은 주로 주거급여나 전반적인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등기부등본 등 공공기관 자료를 통해 모든 부동산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방의 작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경작하지 않고 있으며 매매는 어렵습니다와 같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이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폐가 수준의 건물이라면 그 이유와 현재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작은 밭이 있는데 사실상 농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면 현재 팔려고 내놓았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있으셨나요? 예를 들어 혼인, 이혼, 출산 등 이 질문은 부양 의무자 기준이나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문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변동은 곧 수급 자격과 급여액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 사항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했거나 배우자와 이혼했다면 지난달에 자녀가 결혼하여 세대를 분리했습니다. 또는 최근에 이혼하여 현재는 저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솔직하게 답변하고 관련 서류인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의료급여 등 일부 사업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 역시 재산 변동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고가의 물품 구매는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수급 자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죠. 2026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기준 혜택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최근에 가전제품을 구매했다면 오래된 냉장고가 고장나서 할부로 새 냉장고를 구매했습니다와 같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할부 구매 내역이나 영수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그 구매 가격과 출처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경차나 생업용 차량 등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이라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왜 필요했는지, 어떻게 구매했는지 등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2026년 수급자 조사관이 자주 묻는 질문 5가지와 현명한 답변,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함과 명확한 소명 그리고 관련 증빙 서류 준비입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사정까지 AI급으로 파악하는 행복이음 시스템 앞에서는 어설픈 거짓말은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 평소에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금융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확인 조사는 여러분의 복지 혜택이 올바르게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잘 활용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